자기야, 우리 다음 달에 여행 갈까? 정말 너무 좋아. 꿈만 같아. 그날 제 심장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광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 며느리가 7달이나 된 배를 안고 다른 남자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며느리의 불룩한 배에 손을 얹고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저 아이가 품고 있는 게 정말 우리 집 핏줄이 맞는 걸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사연들은 재구성하고 창작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66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고 외아들 하나를 키워 겨우 장가를 보냈죠. 그게 3년 전 일입니다. 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얼굴이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지만 착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남을 의심할 줄 모르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 일처럼 나서는 그런 성격이었죠. 그런 아들이 35세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을 때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될 그 여자는 29이었는데 생김새가 정말 화려했거든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큰 눈에 붉은 입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타난 그 여자는 마치 연예인 같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뵙고 싶었어요. 이렇게 좋은 아들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곱고 말씨도 부드러웠습니다. 제 아들이 어떻게 이런 여자와 만나게 됐는지 신기할 정도였죠.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어떻게 만났니? 아들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개팅이요. 친구가 소개해줬어요. 첫눈에 반했다니까요. 며느리는 아들의 팔짱을 끼며 제게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야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하지만 외아들의 결혼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던 저는 그저 며느리가 예쁘고 상냥해 보인다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급하게 진행됐습니다. 만난 지 석 달 만에 혼인신고를 했고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며느리 쪽에서 빨리 하자고 했다고 아들이 말했죠. 저는 조금 의아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며느리 쪽 하객이 적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고 친척도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친구들 몇 명만 왔는데 그마저도 얼굴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식 내내 며느리는 밝게 웃었지만 가끔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결혼 후 석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아들도 하늘을 날 듯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래요. 아들. 초음파 사진을 들고 와서는 연신 자랑했습니다. 며느리도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 행복이 가득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그때부터 조금씩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사는 아파트에 반찬을 갖다 주러 갔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더니 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며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왜 오신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화장이 번져 있었고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괜찮니?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그냥 자다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거실 소파에는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임신한 사람이 와인을 마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됐지만 며느리는 친구가 왔다 갔다고 얼버무렸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는데 발신자 이름이 언니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연락이 끊임없이 오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외출할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급한 일이 생겨서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임신 5개월인데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나 싶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행동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며느리는 진한 화장을 하고 외출했습니다.
임신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높은 굽의 구두를 신고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나가는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어디 가니? 병원 가요. 검진 받으러요. 하지만 병원은 오전에 가는데 며느리는 항상 오후 늦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에 돌아왔죠. 돌아올 때마다 며느리의 옷에서는 남자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분명 여자 향수가 아닌 그런 냄새.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애가 요즘 자주 외출하던데 괜찮은 거니?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해요. 임신했다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렇겠지 싶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임신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쓰는 카드 명세서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고급 호텔 라운지 결제 내역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한 번에 20만 원, 30만 원씩. 임신부가 호텔 라운지에 그렇게 자주 가는 게 정상인가 싶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요즘 호텔 라운지 자주 가니?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네. 친구들이랑 차 마시러 가요. 거기가 조용해서 좋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왜인지 모르게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를 따라가 보기로요. 아들이 출근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며느리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같은 칸에 탔지만 며느리는 제가 따라오는 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계속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죠. 강남역에서 내린 며느리는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이 큰 프랜차이즈 카페였습니다. 저는 카페 맞은편 건물 그늘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잘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얼굴도 제법 잘생겼습니다. 그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그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며느리가 그 남자에게 안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포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 너무 깊게. 며느리는 그 남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남자는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게 다 보였습니다. 남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고 며느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뭔가를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며느리는 그 남자의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7달이나 된 배를 안고 다른 남자의 무릎 위에. 남자는 며느리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치 자기 아이인 것처럼 애정 어린 손길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 손주를 뱃속에 품은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저런 모습으로 앉아 있다니.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포옹하는 모습, 손을 잡은 모습, 무릎에 앉은 모습. 1시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호텔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따라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두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일까? 며느리와 무슨 관계일까? 혹시 뱃속의 아이가 저 남자의 아이는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며느리가 결혼하고 나서 임신한 거잖아.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밝은 얼굴로 집에 들어온 아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착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해하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응, 먹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화장을 다시 한 듯 깔끔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옷에서 나는 그 향수 냄새를.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찍어둔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볼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건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라고. 저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더 깊은 관계가 있다고. 며칠 동안 저는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사진을 보면 볼수록 오해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아들에게 말하려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며느리를 더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몰래, 며느리 몰래 저는 탐정처럼 움직였습니다. 며느리의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면 1시간 정도 있다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진한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임신부용 원피스가 아니라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최소 4-5시간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나가는 요일과 시간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목요일 오후 3시, 토요일 오전 11시. 불규칙한 듯 보이지만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외출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택시를 타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저도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타고 따라갔습니다. 저기 앞에 가는 택시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은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 없이 따라갔습니다. 며느리가 도착한 곳은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지난번에 봤던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그 남자는 발렛 파킹을 맡기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이 그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3시간이 지나서야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와인을 마신 듯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임신부가 와인을 마시다니. 두 사람은 레스토랑 앞에서 다시 포옹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게, 더 깊게. 남자는 며느리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며느리는 남자의 목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또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선명하게 찍으려고 애썼습니다. 며느리는 택시를 타고 떠났고 남자는 자기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고. 이름이라도 알아야 한다고. 며칠 뒤 저는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타서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방은 깔끔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고급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옷장에는 명품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 월급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속옷, 액세서리, 화장품.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화장대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편지들. 몇 년 전 날짜가 적힌 편지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하나를 꺼내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오늘도 당신 생각뿐입니다. 당신 없는 하루가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당신의 품이 그리워요. 편지는 남자의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서명은 없었지만 편지 봉투에 적힌 발신인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민준. 저는 그 이름을 휴대폰에 메모했습니다. 다른 편지들도 읽어봤습니다. 모두 같은 남자가 쓴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함께하고 싶다는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중 한 편지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우리의 아이라니. 하지만 당신이 아이를 지우기로 결심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해해요. 지금 우리 상황이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과거에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었다는 뜻인가? 그리고 유산을 했다는 건가? 더 충격적인 건 편지 날짜였습니다. 2년 전. 며느리가 제 아들을 만나기 1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편지들도 재빨리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됐습니다. 그 남자 강민주는 유부남이었습니다. 편지 중 하나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이혼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재산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꼭 당신과 함께 할게요. 며느리는 유부남과 불륜 관계였던 겁니다. 그것도 아이까지 가졌다가 지운 사이. 저는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저는 서둘러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강민준. 혹시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 싶어서요. 놀랍게도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민준은 한 중견기업의 이사였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제가 봤던 그 남자가 맞았습니다. 프로필을 더 찾아봤습니다. 38세, 기혼, 슬아의 자녀 1명.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미국 유학파. 완벽한 스펙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의 회사 홈페이지를 찾아갔습니다. 임원 소개 페이지에 그의 사진과 양력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항상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갔고 잠잘 때도 베개 밑에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을 때 휴대폰을 거실 소파에 두고 간 겁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제가 전에 며느리가 번호를 누르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잠금이 풀렸습니다. 저는 메시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대화 상대는 언니였습니다. 저는 그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언니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오늘 만날 수 있어? 보고 싶어. 응, 오후 3시에 유저월 플레이스에서. 알았어. 사랑해. 나도.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연인 사이였습니다. 저는 더 위로 올라가서 이전 대화들도 읽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네. 걱정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내가 있잖아. 하지만 남편이 의심하면 어떡해? 의심할 리 없어. 넌 연기를 잘하잖아. 그래도 불안해. 아기가 태어나면 어떡하지?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일단은 조심하는 게 중요해.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대화인가? 며느리는 아들을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치밀하게. 더 놀라운 건 사진들이었습니다. 갤러리를 열어보니 강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호텔에서, 바닷가에서. 며느리는 그 사진들을 추억이라는 폴더에 따로 저장해뒀습니다. 한 사진에서는 강민준이 며느리의 배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강민준은 애정 어린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제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샤워기 소리가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 남자친구 유부남과. 그렇다면 배 속의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계산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알게 된 건 결혼 후 석 달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결혼 후에 생긴 아이일까요? 혹시 결혼 전부터 임신한 건 아닐까요? 며느리가 결혼을 서두른 이유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임신 사실을 숨기고 빨리 혼인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도 아들의 아이인 것처럼 속일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과거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때 며느리 배가 조금 나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살이 찐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게 임신 초기였던 건 아닐까요? 계산해보니 맞아떨어졌습니다. 결혼식 당시 며느리가 이미 임신 2개월이었다면 지금 임신 7개월이 맞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확실한 증거가 없어. 그냥 의심일 뿐이야. 하지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거실에서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도시락을 싸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힘내요.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놓을게요.
아들은 며느리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웃었습니다. 다녀올게요. 배 조심하고 무리하지 마요. 행복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 아들이 현관문을 나서자 며느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다정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무표정한 얼굴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야. 오늘 만날 수 있어? 응, 좋아. 3시에 볼게.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다시 따라가야겠다고.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더 자세히 봐야겠다고. 오후 2시 며느리가 집을 나섰습니다. 저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철이 아니라 자가용을 몰고 갔습니다. 아들 차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따라갔습니다. 며느리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고급 호텔. 며느리는 당당하게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호텔 입구 근처에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밖에서 지켜볼 수는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강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고급차에서 내려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이 함께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옷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원피스를 입었는데 나올 때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다시 손질한 듯 말끔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앞에서 다시 포옹했습니다. 이번에는 입을 맞췄습니다. 길게, 깊게.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타고 떠난 후 저는 강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강민준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그 여자. 제 며느리예요. 강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뭐라고요? 제 며느리라고요. 제 아들 아내예요. 그리고 지금 임신 7개월이에요. 강민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강민준 씨. 유부남이시죠? 그런데 제 며느리와 무슨 관계예요? 강민준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잠시 저쪽으로. 그는 호텔 옆 조용한 골목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거기서 강민준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강민준은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변명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설명이요? 유부남이 남의 아내를 만나는 걸 무슨 설명을 하시려고요? 강민준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저와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결혼하기 전부터요. 아니,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저는 이미 편지를 통해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강민준은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진지하게 사귀었어요. 결혼도 생각했었죠. 하지만 제 집안에서 반대했습니다. 그 사람의 집안 배경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적절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 사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제 부모님은 제가 집안이 맞는 사람과 결혼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4년 전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도 계속 만난 거예요?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저를 잊지 못했어요.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됐고, 그리고 임신까지 했죠? 강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편지 봤어요. 며느리 방에 숨겨둔 편지들. 당신이 쓴 편지들 말이에요. 강민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2년 전에 임신했다가 유산했죠.
당신 아이를.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 뱃속의 아이는 누구 아이예요? 설마 또 당신 아이는 아니겠죠? 강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라고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임신 사실을 얘기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우리 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강민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혹시 뱃속 아이가 당신 아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강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한 상태로 제 아들과 결혼한 거예요? 당신 아이를 배에 품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시기상으로는 애매해요. 제 아이일 수도 있고 남편분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이게 말이 돼요? 강민주는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말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왜 이혼을 못해요? 제 아내 집안이 저희 회사의 큰 주주입니다. 이혼하면 제 커리어가 끝나요. 재산도 잃게 되고요. 그래서 며느리를 그냥 다른 남자한테 보낸 거예요? 당신 아이일 수도 있는 아이를 배에 품은 채로.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예요? 왜 계속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사랑이라고요? 이게 사랑이에요? 남의 아내를 만나고 남의 가정을 망가뜨리는 게 사랑이에요? 강민주는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강민준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다 얘기할 거예요. 당신네들이 한 짓을 다 밝힐 겁니다. 강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왜 안 돼요? 제 아들이 알 권리가 있잖아요. 자기 아내가 누구랑 만나는지, 뱃속 아이가 정말 자기 아이인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당연히 힘들어야죠. 남편을 배신한 사람이 편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려 걸어가려는데 강민준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제발 기다려주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시간을 주세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정리요? 뭘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미 다 엉망이 됐는데. 강민준은 절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 달만요.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이혼하고 그 사람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게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혼요? 방금 이혼 못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될 바에야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제 아들은 어떡하라고요? 배신당한 제 아들은? 강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울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제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제 착한 아들이 이렇게 배신을 당해야 하는 걸까? 저녁 무렵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거실에 들어와서는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먹었어.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는 다정하게 저녁을 차려주며 아들을 챙겼습니다. 아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아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샤워 중이었고 휴대폰은 거실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언니였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여보, 나야. 오늘 검사 결과 나왔어? 아기 건강해?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전화 넘어가 조용해지자 강민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왜 대답이 없어? 혹시.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며느리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전화 받으셨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앉아요. 며느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다 알아요.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강민준이요. 당신이 만나는 그 남자. 다 알아요.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며느리의 눈물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전 남자친구예요? 아니면 지금도 사귀는 사이예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둘 다예요. 전 남자친구이자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제 아들은 뭐예요? 당신한테 제 아들은 뭐냐고요?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니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는 저를 버렸어요. 부모님 반대로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과 결혼했어요. 새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하지만 민준 오빠가 다시 나타났어요. 저를 아직도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만난 거예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뱃속 아이는요? 뱃속 아이는 누구 아이예요?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대답해요. 누구 아이냐고.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정말 모르겠어요. 시기상으로 두 사람 중 누구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당신이 정말. 며느리는 계속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민준 오빠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이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을 속인 거예요? 임신한 몸으로 결혼해서 아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다 말할 거예요. 당신이 한 짓을 다 밝힐 겁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왜 안 돼요? 남편이 알면 모든 게 끝나요. 저는 갈 곳이 없어요. 당연히 끝나야죠. 당신이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며느리는 제 손을 더 세게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제발 생각해 주세요. 아기는 무슨 죄예요? 아기한테 아빠가 필요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아기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조금 일찍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며느리와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우세요?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어머니. 앉으라니까. 아들은 제 목소리에 놀라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 며느리가 제 다리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제발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며느리를 밀어냈습니다. 아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도 계속 만나고 있어. 아들은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일어서서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대답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안하다니. 그럼 정말이라는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야.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 아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임신한 상태로 너와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 남자의 아이를 배에 품고. 아들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 시기상으로 당신 아이일 수도 있어.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확실하지 않다고? 확실하지 않다고. 아들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야? 누구냐고.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대답해. 그 새끼가 누구야? 강민준이에요. 전 남자친구예요. 아들은 며느리를 밀쳐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해. 하지만 아들은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가.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나가라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며느리는 일어서서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들은 며느리를 밀쳐냈습니다. 얘기? 무슨 얘기를 해? 나 배신하고 다른 남자 만난 년이랑 무슨 얘기를 해?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나도 고민했어. 하지만 닥쳐. 아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내 얼굴 다시는 보기 싫어.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서서 울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가방을 집어 던졌습니다. 짐 싸서 나가라고.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해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제 품에서 아들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큰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 서서 저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계속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밤새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회사도 나가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음식을 갖다 놓고 돌아왔지만 아들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는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아, 문 열어라. 어머니랑 얘기 좀 하자.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됐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으며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나와서 밥 먹자. 이러다 너 쓰러진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맛이 없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먹어야지.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아들을 억지로 끌어내서 식탁에 앉혔습니다. 죽을 한 그릇 떠서 앞에 놓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먹어. 제발.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숟가락 뜨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정신을 차려야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안 돼. 하지만 어떻게 정신을 차려요? 제 인생이 다 거짓말이었는데, 결혼도 아내의 사랑도 뱃속의 아기도 다 가짜였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아기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증거는 없잖아.
하지만 그 여자 아이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실히 알아봐야지. 검사를 해봐야 해. 아들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검사요? 응. 출생 전 친자 검사라는 게 있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DNA 검사를 할 수 있대.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기 싫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왜? 만약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전 그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알아야 해. 그래야 다음을 준비할 수 있어. 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며칠을 설득한 끝에 아들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출생 전 친자 검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산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산모의 혈액 샘플이 필요하거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내와 연락이 안 됩니다. 집을 나간 상태예요. 그럼 산모를 찾으셔야 합니다. 산모 없이는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들은 절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전화해봤니? 받지 않아요. 문자도 안 읽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 분명 강민준에게 갔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강민준을 찾아가기로. 저는 인터넷으로 강민준의 회사 주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는 강남의 큰 빌딩에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강민준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을까요? 점심시간쯤 강민준이 나타났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민준 씨. 강민준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를? 잠깐 얘기 좀 해요. 강민준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로비 한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밖으로 나가시죠. 저희는 빌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카페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며느리 어디 있어요? 강민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한테 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당신 집에 있어요? 아니요. 호텔에 있습니다. 제가 방을 잡아줬어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호텔이요? 임신부를 호텔에 혼자 두고요? 제가 매일 가서 챙기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시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네요. 당신들 때문에 제 아들이 죽을 지경인데. 강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친자 검사해야 해요. 강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친자 검사요? 네. 뱃속 아이가 제 아들 아이인지 확인해야 해요. 강민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좀 곤란한데요. 왜 곤란해요? 당신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강민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 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책임질 겁니다. 이혼하고 그 사람과 제대로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 아이가 제 아이라면 더 좋죠. 당신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강민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미 결심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기로요. 그럼 제 아들은요? 배신당한 제 아들은 어떡하라고요?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 사람은 저를 사랑했어요. 제가 없었다면 아드님과 결혼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결혼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사랑이 없는 결혼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강민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네요. 강민준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검사는 해야 해요. 며느리를 만나게 해주세요. 강민준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강제로라도 해야 해요. 법적으로도 남편에게 그런 권리가 있어요. 강민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며느리를 만난 건 이틀 후였습니다. 강민준이 약속한 호텔 카페에서였습니다. 며느리는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가가 검었습니다. 배만 불룩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아요. 며느리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강민준도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친자 검사해야 해요.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기 싫어요. 왜요? 결과가 무섭거든요. 그래도 해야 해요. 아들이 알 권리가 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저 그냥 민준 오빠랑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안 돼요. 법적으로 아직 부부예요. 이혼하려면 정리가 필요해요. 며느리는 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준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검사하자. 어차피 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괜찮아. 결과가 어떻든 내가 책임질게. 며느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며느리, 저 그리고 강민준까지 함께였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어색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은 며느리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며느리의 혈액을 채취하고 아들과 강민준의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의사는 결과가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아들은 불안해하며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아들을 달래느라 지쳤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병원에 모였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확인하더니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강민준 씨입니다. 순간 진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의자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민준은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확인하니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들을 부축해 일어났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데 며느리가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은 며느리를 밀쳐냈습니다.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강민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혼 절차에 협조하겠습니다. 저는 강민준을 노려봤습니다. 당신들 절대 용서 못해요. 강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죽고 싶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살아야 해. 이겨내야 해. 어떻게 이겨내요? 제 인생이 다 무너졌는데. 다시 시작하면 돼. 천천히 하나씩.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들은 다시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가 있으니 이혼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하니까요. 위자료는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륜과 사기 결혼이 입증됐으니까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이 정도면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강민준이라는 남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불륜 상간자로서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진행해주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에게 이혼 소송 서류가 전달됐습니다. 며느리는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오히려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문제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위자료를 1억 원 청구하셨는데 저희 의뢰인에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없으면 강민준한테 받으세요. 그 사람이 책임져야죠. 그 부분은 강민준 씨와 별도로 협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강민준의 변호사와도 통화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위자료를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1억 원 다 받을 겁니다. 협상 끝에 며느리와 강민준이 반반씩 나눠서 5천만 원씩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점점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사 갈까요? 응. 여기는 그 여자 기억이 너무 많아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아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좋아. 우리 새로 시작하자. 저희는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소식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민준의 아내가 저에게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여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준의 아내입니다. 정확히는 전 아내죠.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변호사를 통해 알아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얘기인데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좋아요. 만나죠. 며칠 후 저는 강민준의 전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젊고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연락드린 이유는 당신 며느리와 제 남편에 대해 할 말이 있어서입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야 알았어요. 제 남편이 그 여자와 몇 년째 바람을 피워왔다는 걸, 심지어 아이까지 만들었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아이도 하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혜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힘을 합치면 어떨까요? 무슨 뜻이죠? 그 두 사람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저는 혜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느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 혜진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모은 증거들이에요. 남편의 불륜 증거, 재산 내역, 회사 내 비리 정황까지. 저는 놀라서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비리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려서 그 여자한테 쓴 흔적이 있어요. 호텔비, 명품 선물, 심지어 아파트 전세금까지. 다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남편이 이사니까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었죠. 하지만 사적으로 쓴 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저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카드 명세서, 송금 내역, 호텔 영수증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구하셨어요? 남편 몰래 조사했어요. 탐정도 고용하고 회계사도 동원했죠. 제 집안이 그 회사 대주주거든요. 내부 자료 접근이 가능했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요, 우리가 함께 이 증거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형사 고소도 하고 민사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형사 고소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도 공범으로 엮을 수 있어요. 돈을 받아 쓴 게 명백하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지금 임신 중이잖아요. 혜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여자가 임신부라고 봐줘야 해요? 남의 가정 파괴하고 사기 결혼하고 남의 남편 아이까지 배에 품고 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생각해보세요. 그 여자들은 우리를 철저히 속였어요.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제 우리가 당할 차례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된 대가를 받아낼 차례죠. 저는 혜진의 말에 설득되기 시작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와 강민주는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알겠어요. 같이 합시다. 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제가 좋은 변호사를 알고 있어요. 형사 전문 변호사요. 일주일 후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소개한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날카로워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증거를 검토해봤습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강민준의 횡령 금액이 2억 원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실형이 거의 확실해요. 5년 이상은 받을 겁니다. 그럼 며느리는요? 며느리 쪽은 조금 복잡합니다. 직접적인 횡령 주체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작물 취득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횡령한 돈으로 산 물건들을 받았으니까요. 그것도 실형인가요?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집행유예는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이라는 점이 참작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진행해주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강민준과 며느리에게 고소장이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강민준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뭐가 너무해요? 형사 고소까지 하실 거예요? 제 인생 완전히 망가뜨리시려고요? 당신이 먼저 우리 인생을 망가뜨렸잖아요. 제 아들 인생, 제 인생, 그리고 혜진 씨 인생까지. 하지만 이건 지나쳐요. 회사 돈 쓴 건 인정합니다. 다 갚을게요. 그러니 고소를 취하해주세요. 안 됩니다. 당신은 벌을 받아야 해요. 강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한테 전과가 생기면 제 인생이 끝나요. 제발 생각해주세요. 제 아들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당신 때문에.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고소를 취하해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당신도 책임을 져야 해요. 어머니, 저 지금 임신 8개월이에요. 다음 달이면 출산이에요. 이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어떡해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제발요.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니 제발.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혜진과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고통을 떠올렸습니다. 안 됩니다. 끊을게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뱃속의 아기는 무슨 죄예요? 그 아이 아빠가 책임지겠죠. 강민준한테 말하세요. 민준 오빠도 지금 힘들어요. 회사에서 잘릴 것 같대요. 당연히 잘리겠죠. 회사 돈 횡령한 사람을.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혜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강민준이 회사에서 해고됐대요. 그래요? 네. 횡령 사실이 알려지면서 바로 징계위원회가 열렸대요. 만장일치로 해고됐답니다. 잘 됐네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강민준 집에 가압류가 들어갔어요. 제가 신청한 거예요. 가압류요? 네. 이혼 위자료랑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 도피 방지 차원에서 가압류를 걸었어요. 이제 강민준은 집도 팔 수 없어요. 저는 혜진의 철저함에 감탄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을 압박할 차례예요. 며칠 후 강민준과 며느리의 사진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혜진이 언론에 제보한 것이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중견기업 이사 2억 원 횡령의 불륜 상대에게 사용.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비와 명품 선물 구매. 피해자는 2가정. 사기 결혼으로 또 다른 피해자 양산. 기사에는 강민준과 며느리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기사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아들에게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왜? 동정하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넌 아직도 그 여자를 생각하니?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그만 있고 싶어요. 계속 이러면 저도 힘들어요. 저는 아들의 말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형사 재판이 시작돼요. 저희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에요. 강민준한테서 재산을 최대한 뽑아낼 거예요. 혜진의 눈에는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재판 당일 저와 아들 혜진은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수갑을 차고 들어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양복도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나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들어왔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곧 출산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법정에 들어오면서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강민준의 범죄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준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5년간 소속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총 2억 3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횡령한 돈은 불륜 상대인 공범 피고인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호텔 숙박비로 사용했습니다. 강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결혼한 남성으로서 기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두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특히 공범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다른 남성과 결혼하여 사기 결혼을 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강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검사의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강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 할 말이 있습니까? 강민준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횡령한 금액은 전액 변제할 의사가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곧 태어날 아이도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 측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피고인들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내의 배신,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충격. 제 아들은 지금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엄벌을 내려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증인. 이번에는 혜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강민준의 아내였습니다. 5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켰습니다. 아이도 낳고 남편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회사 돈까지 횡령해가며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이는 이제 겨우 4살입니다. 아빠가 왜 집에 안 오는지 매일 물어봅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혜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강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준은 저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많았습니다. 사랑과 안정을 동시에 가지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습니다. 어머니, 전 남편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종료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며느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제발요. 며느리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재판은 시작됐어요. 어머니.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두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혜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잘 끝났어요. 그래요. 잘 끝났네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정말 불쌍해 보이던데요. 누가? 며느리요. 저렇게 무릎까지 꿇고 배도 저렇게 불렀는데.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너 아직도 그 여자한테 마음이 있니?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인간적으로 안쓰러워서요. 안쓰러워? 너한테 그렇게 한 사람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복수가 정당한 걸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시작됐고 곧 판결이 날 것이었습니다. 2주 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강민주는 횡령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작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가정을 파괴하고 신뢰를 저버린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강민주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는 배를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승리감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혜진이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이겼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어요. 하지만 저는 이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두가 다 잃은 것 같았습니다. 판결이 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민주는 교도소에 수감됐고 며느리는 집행유예를 받아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여전히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사라졌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퇴근하면 방에 들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수를 완성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며느리가 무릎 꿇고 빌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혜진은 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 새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새로 시작이요? 네. 강민준과 완전히 정리했어요. 이혼도 끝났고 재산 분할도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 데리고 외국으로 이민 갈 거예요. 이민이요? 네. 여기서는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새로운 곳에서 아이랑 다시 시작하려고요. 저는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좋은 선택이네요. 행복하세요. 할머니도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아드님과 행복하게 사세요. 혜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혜진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도 이제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자. 아들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떻게요? 혜진 씨가 외국으로 이민 간대. 우리도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상담받고 있어요. 상담? 심리 상담이요.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시작했어요. 저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랬구나.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어머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바보 같은 녀석. 어머니가 뭐가 걱정이냐. 도움이 되면 계속해야지. 아들이 작게 웃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복수보다 치유가 중요하다고. 미움보다 용서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 저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니? 아들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힘들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하지 못해도 내려놓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우리 천천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해준 건 며느리의 친구였습니다. 며느리가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병원 이름과 호실을 알려줬지만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는 무슨 죄일까? 그 아이도 피해자인 건 아닐까? 일주일 후 저는 결국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옆 침대에는 신생아가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기.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에요. 3kg 200g.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었어요? 아직 못 지었어요. 민준 오빠가 교도소에 있어서 같이 짓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후회로 가득한 눈빛.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혼자 키울 거예요. 일하면서 아이 키우려고요. 쉽지 않을 텐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책임져야죠.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며느리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우고 싶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 주고 싶어요. 저는 한참을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 것입니다. 건강하게 키워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등을 돌려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복수도 모두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모두가 불행해졌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어.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건강해요? 응. 아들이래. 건강하대. 아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미움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상담을 계속 받으며 회복해갔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며 위로를 나눴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소개팅 나가볼까 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네. 친구가 소개시켜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만나보려고요. 좋지. 좋아. 저는 기뻐서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사랑할 용기를 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소개팅을 다녀왔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땠니? 괜찮았어요. 착한 사람 같았어요. 좋겠다. 다음에도 만날 거니? 아들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아들의 그 미소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와 잘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사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며느리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제법 자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저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저도 멈춰섰습니다. 잘 지내요? 네. 어떻게든 살고 있어요. 며느리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전보다 진지해 보였습니다. 아기 많이 컸네요. 네. 이제 돌이 다 됐어요. 저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건강하게 키워요.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끝은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어려웠지만 그 끝은 자유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며느리를 봤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던데요? 힘들어 보이던데. 혼자 아이 키우면서.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벌을 받고 사는 거겠죠. 응.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벌을 받고 살아가는 거야. 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죠? 응. 다 끝났어. 그럼 이제 우리 행복해도 되는 거죠?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이제 행복하자.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새로 만난 여자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진실되게 대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드디어 제 아들이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아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어머니가 뭘 했다고. 어머니가 옆에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아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행복하렴.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렴. 네. 꼭 행복할게요. 신부가 저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래.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세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모든 고통이 끝났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신, 분노, 복수, 재판, 그리고 용서.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정의를 가져다 주었지만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용서로부터 왔습니다.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일들이 떠올라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저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며칠 후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옆에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앉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머니.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기 많이 컸네요. 네. 벌써 2돌이에요.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네요. 며느리가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전부예요. 이 아이 때문에 살아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강민준 씨는? 며느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다음 달에 출소해요. 하지만 다시 만날지는 모르겠어요. 왜요? 많은 게 변했어요. 저도 변했고 상황도 변했어요. 이제는 그냥 아이랑 둘이 사는 게 편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며느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후회하고 살아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용서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저를 자유롭게 하니까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요. 아이 잘 키우고.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저는 며느리를 두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벼웠습니다. 마음이 정말 가벼웠습니다. 오랜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드디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용서는 자유를 주었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미움에서 자유롭고 분노에서 자유롭다. 그리고 과거에서 자유롭다. 이제는 오직 앞만 보고 살아갈 것이다. 아들의 행복을 보며 나의 평화를 지키며 가족을 지키는 것은 사랑이지만 때로는 냉정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용서하고 내려놓는 용기라는 것도 배웠다. 이제 나는 진정으로 자유롭다. 일기를 덮고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깊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는 복수로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은 때로는 사랑이고 때로는 냉정함이며 때로는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미움보다는 용서를, 복수보다는 치유를 선택하시길. 그것이 결국 당신을 자유롭게 할 테니까요.